그래. 네 말대로 돈 중요하지 않어. 너희에게 쓰는 돈 아깝지 않고. 그러니까 엄마는 용돈 주지 말라고 그랬던 거고. 전혀 서운하지 않았어. 그리고 엄마가 언제 너희한테 용돈 받고 되돌려주지 않은 적 있니? 애들한테 주든 너한테 주든 그보다 더 많이 챙겨줬잖아. 엄마 용돈 주는 것 때문에 힘든 기분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그건 그냥 돈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이었어. 나는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 근데 너희는 그것도 힘들다 그랬지. 그래서 마음만 받겠다고 했잖니? 그러면 너희도 마음만 받으면 안 돼? 그건 우리 요즘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 거고. 그렇다고 엄마까지 그렇게 해야 해? 복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근데 너는 시부모 효도관광 보내줄 돈은 있고 엄마 아파서 누워있을 때 단돈 몇만 원이라도 챙겨줄 생각이나 했니? 거봐. 엄마 지금 내가 병원에서 돈 안 줬다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일본 여행 요즘 얼마 안 해. 비행기 값이 싸서. 시부모님 여행 보내드리는 거 그렇게 큰 돈 들인 것도 아니야. 그거 가지고 서운해하고 그래? 그래, 솔직히 서운해. 그 얼마 안 드는 여행 경비도 엄마한테 쓰는 건 아깝잖니? 그리고 용돈? 액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라. 그 정도는 정을 표현하는 거 아닐까? 엄마한테 한 푼 쓰는 것도 아까워하는 그 모습에 엄마도 좀 다시 생각을 하게 됐을 뿐이야. 어디 가서 그런 말 하면 속 좁다 그래. 엄마. 내리사랑이라는 말 몰라? 남들은 자식들에게 못 퍼줘서 안달인데. 엄마는 부모가 돼서 그런 것 가지고 유치하게 그래? 부모가 자식한테 베푸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가 거꾸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 그럼 너도 자식들한테 그런 취급당할 각오 돼 있다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라 엄마는 그깟 용돈 10만 원, 20만 원이 나보다 더 중요한 거야? 돈 때문에 딸이랑 등지기라도 하게? 딸과 쓰디쓴 말을 주고받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0세 유명화 씨입니다. 그리고 딸은 43세 임수정입니다. 유 씨는 일찍이 남편을 떠나보내고 딸 하나를 목숨처럼 키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지금보다도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애면글면 키운 딸을 자신보다도 사랑했습니다.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았죠. 하지만 딸이 말한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님을 최근에 들어서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디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이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모두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입니다. 아래서 위로 물이 거슬러 흐르지는 않죠. 그리고 마음이 가는 곳에 돈도 따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돈 또한 위에서 아래로밖에 흐르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적어도 유 씨와 유 씨의 딸 수정 사이에는 그런 듯 했습니다. 왔니? 오느라 고생했어. 맛있는 거 해놨어? 그럼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지. 맛있겠다. 배고파 죽겠어. 김서방도 오느라 고생했어. 네, 잘 지내셨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유 씨. 설에 보고 처음 보는 것이라 무척 반가웠습니다. 오늘 방문한다는 연락에 일찍부터 상다리 부러지게 푸짐한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거실에 넓게 핀 밥상에 앉아 정답게 식사를 했습니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첫째 손녀와 초등학교 3학년인 둘째까지 이렇게 모두 모여 있으니 유 씨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른 기분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 같았죠. 그런데 어버이날인데 사돈네도 가야 하는 거 아니니? 너희가 여기만 오면 서운해 하시지 않을까? 아니,
시부모님 여행 가셨어. 아, 그래? 늘 두 분이서 여행도 잘 다니시고 참 좋으시겠다. 특별한 날이면 사돈 내외가 사이좋게 여행을 다니니 유 씨는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도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사돈처럼 살았을까 싶었죠.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특별한 날에 자신을 찾아오는 자식과 손주들이 있으니 세상 부러울 일이 없었습니다. 장모님, 이거 받으세요. 밥 먹다 말고 흰 봉투를 내미는 사위. 뭘 이런 걸 다 줘? 어버이날이잖아요. 친구분들이랑 맛있는 거 사드세요. 2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으며 유 씨는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유 씨도 안방에 들어가서 봉투를 3개 꺼내왔습니다. 하나는 중학교에 입학한 첫째 손녀를 위한 용돈이었고 또 하나는 둘째 손녀를 위한 봉투.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딸과 사위를 위해 준비한 용돈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는 거야? 그래. 이번에 지연이 중학교 입학했잖아. 애 학용품도 좀 사주고 학원비도 많이 들고 할 텐데 물론 너희도 맛있는 거 사 먹고 해. 이미 입학할 때 한 차례 용돈을 준 적이 있었지만 또 그 핑계로 받은 용돈을 다시 돌려주는 유 씨.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와서 용돈도 주니 너무 고맙고 기쁘지만 한편으론 딸이 안쓰럽고 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 씨는 절대 자식들 지갑에서 돈이 더 많이 나가게끔 하지 않았습니다. 늘상 용돈을 받으면 어떤 이유를 대든지 더 많은 금액을 돌려주는 유 씨였습니다. 봉투 3개를 챙겨주니 결과적으론 유 씨가 받은 용돈보다 훨씬 많은 지출을 해야 했죠. 하지만 유 씨에겐 이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유 씨는 금액에 상관없이 이렇게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기뻤습니다. 물론 그건 유 씨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70 먹은 혼자 사는 할머니가 돈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저 조금이라도 더 자식에게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좋아하는 딸을 보니 유 씨는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유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평일이라 딸이 오지는 않았고 대신 전화가 왔죠. 엄마, 요즘 좀 지갑 사정이 안 좋네. 이제 용돈 10만 원만 줘도 서운해하지 말라고 전화했지. 딸의 말을 듣고 유 씨는 오히려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용돈 때문에 딸이 부담을 갖기를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수정아, 엄마가 왜 서운해? 아예 보내지 말어. 마음만 받을게. 정말 그래도 생일인데. 에이, 아니야. 돈이 뭐가 중요해? 그냥 나중에 시간 될 때 한 번 와서 밥 한 끼 같이 먹으면 되지. 바쁘면 그것도 됐어. 그냥 이렇게 생일날 전화 한 통 해줘도 좋아, 엄마는. 진짜? 그래. 그러니까 정말 보내지 말어. 용돈 같은 거 이제 주지 마. 용돈이라는 게 살림의 보태라고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주는 건데, 그게 부담이 되면 쓰니? 알았어, 그럼. 정말 안 줘도 되지? 마음만 바뀌다? 그래. 진짜야. 정말 안 서운하니까 그런 생각 말고.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네. 용돈은 못 줘도 내 맘 알지? 그럼. 당연히 알지. 우리 딸 마음. 그리고 그날 이후로 딸에게서는 용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준다는 딸의 말에 웃음이 날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번에 베트남 간다며? 우리 아들이 효도 여행인지 효도 관광인지 그거 보내준다고. 좋겠다. 용돈은 받아봤어도 자식들이 보내주는 여행은 못 가봤네. 용돈 대신에 여행 보내달라고 해봐.
그래도 언니는 자식들이 엄청 잘 챙기잖아. 그렇긴 하지. 계모임 친구들을 만나니 여느 때처럼 자식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누구는 자식이 해외여행을 보내줬다. 누구는 용돈을 얼마 받았다. 뭘 사줬다. 노인들이 모이면 이야기의 대부분은 자식 자랑이었습니다. 유 씨가 조용히 있자 친구 하나가 말했습니다. 언니는 이번 생일에 뭐 받았어? 받긴 뭘 받아. 나는 딸내미가 용돈 준다길래 주지 말라 그랬어. 유 씨가 여상스럽게 대꾸하자 상대방이 오히려 놀라서 말했습니다. 뭐? 준다는 걸 왜 안 받아? 유 씨가 이해되지 않는 듯 했죠. 자식 돈 받아서 뭐해?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경기? 뭐 용돈을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있는 생일인데 그래도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 1년에 무슨 날이 좀 많어? 명절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그리고 양쪽 부모 모두 챙기려면 애들 등골 휘어. 그래? 그러면 언니네 딸내미는 시집에도 용돈 안 준대? 그건 모르지. 용돈을 주지 말라고 한 건 자신이었으니 사돈네에게 주는 용돈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굳이 물어볼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애들 힘들까봐 내가 주지 말라고 한 거야. 그리고 돈이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그러니 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언니가 뭘 모르고 하는 소리야. 그 왜 마음 가는데 돈도 따라간다는 말이 있잖아. 언니도 그러잖아. 손주들 오면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얼마라도 쥐어주고 싶지. 그게 뭐 큰 보탬이 되라고 주나? 그냥 사랑하니까 주는 거지. 그걸 왜 안 받아? 부모 자식 간에 크진 않아도 주는 즐거움도 있고 받는 즐거움도 있는 거지. 언니는 이제 그런 것도 없어진 거잖아. 나는 그런 거 주면 꼭 받아. 그래야 자식도 부모를 생각하는 것 같잖아. 꼭 돈을 줘야 사랑하는 거니? 자식 마음 확인하자고 힘든 자식들 부담을 주면 쓰겠어? 뭐 언니가 그렇다면 상관없는데? 나중에는 자식들이 부모한테 전혀 베풀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될까봐 그렇진 않은. 내 딸은 안 그래. 유 씨는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유 씨가 딸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일이 생겼습니다. 엄마, 오늘 애아빠랑 나랑 모임이 있는데 엄마가 좀 와서 애들 좀 봐줘. 토요일 오후에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 씨는 종종 모임이 있는 날이면 손주들을 봐주곤 했습니다. 사실 다 컸기 때문에 크게 손가는 일은 없고 밥만 제때 차려주면 됐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자비는 하게 되지만 말이죠. 아이들 밥을 차려주고 간단히 집안일도 좀 하고 있는데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방금 시어머니한테 전화 왔는데 조금 있다가 시어머니 우리 집에 잠깐 들리신대. 사돈이? 왜 너희도 없는데? 내일 모레 여행 가시는데 캐리어 빌려 가신다고.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1시간쯤 지나자 딸의 말대로 사돈이 왔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사돈에 서로 어색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 네. 여행 가신다고요? 좋으시겠어요? 아이고, 너무 좋죠. 제가 며느리를 잘 봐서 시아버지 생일이라고 이렇게 일본 여행을 보내주네요. 아, 저희 딸이요. 네, 지난번에 어버이날에도 애들 덕분에 제주도 다녀왔는데 요즘 아주 살맛나요. 참 효자들이에요. 그쵸? 사돈의 말에 유 씨가 대답을 못하고 어버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속으론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용돈을 주지 말라고 한 것은 분명 유 씨 자신이었기에 사돈 내에 주는 용돈도 줘라 말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 용돈이 부담스럽다던 딸이 시집은 살뜰하게 챙기는 것 같아서 섭섭할 수밖에 없었죠. 제주도 여행에 일본 여행까지. 최소한의 금액만 잡아도 보통 돈이 많이 들지 않았을 텐데 이 정도는 섭섭해도 이상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돈은 한참 앉아서 지난 여행이 어땠다, 이번 여행이 기대된다 하며 자랑을 늘어놓다가 돌아갔습니다. 유 씨는 앞에 앉아서 맞장구 쳐주었더니 사돈이 돌아가고 나서는 조금 지쳐 있었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으니 더 그런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로 서운해하지 말자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사돈만큼 안 해주냐 따지는 것도 우습고 옹졸한 듯 했죠. 밤이 깊어지자 딸이 사위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너희가 부모님 효도 여행 보내드리는 거라며? 유 씨가 말하자 딸이 당황하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유 씨가 알길 원하지 않았던 듯 했습니다. 아, 네. 저희 아버지 생신이시라. 그래. 잘했다. 좋아하시더라고. 유 씨가 웃으면서 말했지만 딸과 사위는 비밀을 들킨 사람들처럼 안절부절하지 못했습니다. 유 씨는 왠지 자신이 자식들을 괴롭히는 듯해서 얼른 말을 돌렸습니다. 나는 이만 가봐야겠다. 그러자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둘 다 술 마셔서 데려다 주진 못할 것 같은데 괜찮아? 그래. 버스 타고 가면 되지. 아니야, 지금 밖에 비 엄청 와. 택시 타고 가. 비가 오는 줄도 모르고 있던 유 씨가 거실 창밖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딸이 말했습니다. 우리 옷이 좀 젖어서. 먼저 씻고 내가 같이 내려가서 택시 잡아줄게. 10분만 기다려. 알았어. 엄마는 밑에 내려가서 기다릴게. 비 오는데 나가 있는다고. 바람 좀 쐬고 싶어서. 그러자 딸과 사위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유 씨는 짐을 챙겨서 밖으로 나가려다가 말고 손뼉을 쳤습니다. 맞다. 애들 빨래. 오후에 빨아서 건조기를 돌렸던 손주들의 옷을 정리해 두려던 걸 깜빡했습니다.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는 김에 옷장에만 넣어주려고 했습니다. 작은 방에 들어가 옷을 걸고 있는데 씻고 나왔는지 거실에서 딸과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옷장 문을 닫고 뒤돌아섰는데 사위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괜히 우리 어머니 오시라고 한 것 같아. 장모님 안 계실 때 가져가라 그럴걸. 왜? 아니, 우리 어머니가 장모님한테 여행 얘기하셔서 괜히. 그건 그렇네. 왜 하필 오늘 캐리어 가지러 오신다고. 내일부터는 바쁘다 그러시길래. 잘못 생각했네.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에이, 괜찮어. 신경 쓰지 마. 그래도 모르시면 모를까. 뻔히 다 아시는데 장모님만 안 보내드리면 좀 그렇잖아. 혼자서 무슨 여행을 해? 됐어. 괜찮다니까 그러네. 그러면 용돈이라도 좀 드리는 건? 용돈도 엄마가 필요 없다고 안 받는데 굳이? 그래도 10만 원이라도 드리면 어때? 10만 원이면 애 학원을 하나 더 보내지. 난 장모님 얼굴을 못 쳐다보겠더라. 우리 엄만 그런 걸로 서운해 안 하니까 걱정 말어. 딸의 말과는 달리 유 씨는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너무 주고 싶지만 사정이 안 좋아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유 씨는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딸을 보니 유 씨는 자신이 잘못 생각해왔던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용돈은 안 받아도 마음만은 받은 줄 알았더니 애초에 그럴 마음이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유 씨는 서운한 마음을 감추고 작은 방에서 나갔습니다. 엄마, 나가 있는다며? 빨래 정리할 게 있어서.
다 씻었어? 유 씨는 둘의 대화를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기분은 도통 풀리질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면 미련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유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지금 유 씨가 서운함을 느끼는 것은 사돈을 만나고부터였으니까 말이죠. 용돈을 주지 말라고 한 것은 유 씨 본인인데 사돈에게 돈 쓰는 딸 부부에게 섭섭했다면 자신의 욕심 때문이 아닐까 했죠. 돈 때문에 이러쿵 저러쿵 딸에게 뭐라고 하는 것도 우스웠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이상했습니다. 스스로 납득은 했지만 그 뒤부터는 딸과는 대면대면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자주 보지는 않아도 전화는 며칠에 한 번씩 했었는데 딸의 전화번호에 손이 잘 가질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유 씨는 허리디스크 수술로 며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큰 병에 걸린 것은 아니었지만 살면서 처음으로 해보는 큰 수술이었습니다. 여동생과 조카도 병문안 와서 마실거리와 돈봉투도 주고 갔죠. 병원비에 보태라며 주었는데 감동스러웠습니다. 부모 자식이 아니면 나이가 들수록 멀어지기 마련이었지만 잊지 않고 찾아준 게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자 딸과 사위도 찾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어. 별 수술도 아닌데 뭘. 그래도 고생이네. 침대 옆에 자리 잡고 앉아 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금방 퇴원하는데 뭐 하러 왔어? 가까운데 뭘. 집과 병원이 가까워 퇴근하는 길에 들렀다는 딸. 김서방도 일 끝나고 쉬어야 하는데. 고마워. 아니에요. 아픈 데는 없으세요? 없지. 근데 이건 뭐야? 침대 옆에 올려져 있던 봉투를 들어 올리며 딸이 물었습니다. 아까 이모 왔다 갔어. 병원비에 보태라고 주고 가더라. 딸이 돈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10만 원이네. 참 고맙지. 그렇긴 하네. 저희는 빈손이라서 죄송하네요. 아, 괜찮아.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지 뭘. 딸과 사위의 손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엄마 음료수 같은 거 싫어하잖아. 그래. 뭘 사와? 아, 그럼 제가 사위가 주섬주섬 뒷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언뜻 보니 지갑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지갑을 펼쳐 보이기도 전에 딸이 그 손을 후다닥 잡아 다시 뒷주머니로 돌려놓았습니다. 아주 몸짓에 다급함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눈치채지 못했으면 모르겠지만 돈을 주려던 사위를 딸이 말리는 듯 했습니다. 그 전 같았으면 그러려니 했겠지만 유 씨는 어쩐지 그 모습이 꼴보기 싫었습니다. 유 씨는 자식에게 그리고 손주에게 쓰는 돈은 아까워해 본 적이 없는데 어쩌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하나밖에 안 남은 부모에게 돈 한 푼 주는 걸 저렇게 아까워하는지. 사람이 아프면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지는 법인데 오늘따라 유 씨는 더욱 서글퍼졌습니다. 이제 어서 가봐. 저녁도 안 먹었을 거 아냐. 알겠어. 시간이 늦었다. 그럼 우리는 이만 가볼게. 딸이 사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유 씨의 기분 탓일 수도 있겠지만 어쩐지 서둘러 돌아가려는 듯이 느껴졌습니다. 유 씨도 어서 가라며 손을 흔들고 얼른 딸과 사위를 등지고 누워버렸습니다. 그럼 장모님 쉬세요. 좀 전에 딸이 사위의 팔을 잡아당기던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서 눈도 질끈 감아버렸죠. 그동안엔 돈이든 선물이든 서로 주고받는 것이 당연했고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것이 더 행복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좋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유씨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내리사랑이라지만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 반만이라도 되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것이 꼭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어쩜 부모 입원한 병원에 오면서도 그 흔한 음료수 상자 하나도 안 들고 맨몸만 덜렁 오는지. 그래도 부모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겨야 하는지. 그리고 하필 병원에 누워있으니 더 감정이 북받치는 듯 했습니다. 누워서 한참을 한숨을 쉬고 있다가 유씨는 나름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냥 서로 바라지 않고 안 주고 안 받는 게 당연해지면 이런 것도 서운해질 일이 없겠지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체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지 못하는 게 당연했죠. 그런 다짐은 유씨 혼자만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늘상 부모에게 받는 것이 익숙했던 딸은 그런 유씨의 변화가 당황스러웠던 것 같았습니다. 얼마 뒤 딸의 생일이었습니다. 원래는 시간이 된다면 밥도 사주고 선물도 직접 사라고 30만 원씩 용돈을 줬었는데 이번 생일엔 유씨도 딸에게 돈을 보내지 않았죠. 문자 메시지로만 생일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내 생일이었잖아. 알지? 알아. 그래서 메시지 보냈잖아. 그러자 딸이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유씨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나 좀 엄마한테 서운한데. 뭐가? 아니, 내 생일인데 문자 하나 딱 보내고 선물도 안 줘? 혹시 우리가 이제 엄마 용돈 안 드린다 그래서 그래? 우리 힘들다고 이제 용돈 주지 말라고 엄마가 그랬잖아.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많았는지 유씨가 대답도 하기 전에 주저리 말하는 딸. 아무리 그래도 생일의 기분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안 준다고 꼭 복수하듯이 이렇게 나도 안 주는 거 보니까 기분이 조금 그렇네. 나는 어제 기다렸는데 끝까지 안 보내주더라? 유씨는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될지 망설여졌습니다. 딸의 말이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 엄마 혹시 병원에서 용돈 안 줘서 그래? 맞구나. 안 그래도 김서방이 말하더라고. 병문안 갈 때 빈손으로 가서 좀 그렇다고. 근데 뭐 우리가 남도 아니고 엄마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쓸 줄 알았지. 엄마 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번 달엔 좀 빠듯해서 그랬는데 왜 이해를 못 해줘? 딸에게 어떻게 설명하나 고민했던 것이 무색했습니다. 딸은 유씨의 말은 들을 생각이 없었고 유씨를 나무랄 생각밖에 없는 듯 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그 용돈 없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거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지? 나도 말 좀 하자. 나중에 너 늙어서 애들이 네 생일에나 아니면 병원에 있을 때 지갑을 열면서 망설인다면 그러면 너는 그때 어떤 기분이 들지 궁금하다. 그러자 딸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래. 네 말대로 돈 중요하지 않어. 너희에게 쓰는 돈 아깝지 않고. 그러니까 엄마는 용돈 주지 말라고 그랬던 거고 전혀 서운하지 않았어. 그리고 엄마가 언제 너희한테 용돈 받고 되돌려주지 않은 적 있니? 애들한테 주든 너한테 주든 그보다 더 많이 챙겨줬잖아. 엄마 용돈 주는 것 때문에 힘든 기분 느끼지 않도록.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 용돈 드리는 거 부담스러울 수 있지. 그래, 근데 너희는 그것도 힘들다 그랬지. 그래서 이해했어. 맞아. 그건 우리 요즘 자금 사정이. 근데 말이야, 수정아. 너는 시부모 효도관광 보내줄 돈은 있고
엄마 아파서 누워있을 때 단돈 몇만 원이라도 챙겨줄 생각이나 했니? 거봐. 병원에서 돈 안 준 것 때문에 서운해서 그런 거 맞잖아. 그리고 일본 여행 요즘 얼마 안 해. 비행기 값이 싸서. 시부모님 여행 보내드리는 거 그렇게 큰 돈 들인 것도 아니야. 그거 가지고 서운해하지 마. 그래. 그 얼마 안 드는 여행 경비도 엄마한테 쓰는 건 아깝잖니? 그리고 병원에서 용돈? 액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돈으로 정말 병원비에 쓸 것도 아니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라. 그 정도는 정을 표현하는 거 아닐까? 너는 얼마나 엄마한테 정이 없었으면 입원한 부모한테 용돈 주려는 남편을 그렇게 말려가면서 아까워하니? 그리고 그 모습에 엄마도 좀 다시 생각을 하게 됐을 뿐이야. 어디 가서 그런 말 하면 속 좁다 그래. 엄마. 내리사랑이라는 말 몰라? 남들은 자식들에게 못 퍼줘서 안달인데 엄마는 부모가 돼서 그런 것 가지고 유치하게 그래? 부모가 자식한테 베푸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가 거꾸로 생각하는 것 같아. 왜 자식이 안 해준다고 해서 똑같이 해주려고 하고 서운하다 그러고 서운하긴 내가 서운하다. 그래? 그럼 너도 자식들한테 그런 취급당할 각오 돼 있다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엄마는 그깟 용돈 10만 원, 20만 원이 나보다 더 중요한 거야? 돈 때문에 딸이랑 등지기라도 하게? 알았어. 그럼 이제부터 엄마도 용돈 주면 되지? 금액이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10만 원 주면 돼. 그러면 이러지 않는 거야?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 그깟 용돈. 자식이 힘들다는데 달라는 부모가 어딨니? 그래도 생각해보니깐 그런 것 같아. 적어도 힘들지 않다면 내 자식이 부모 용돈 앞에서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해. 이게 서로 등지자는 소리처럼 들린다면 그렇게 키운 엄마 잘못이겠지. 딸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연을 끊자는 게 아니라 서로 서운할 일 없이 이제 아무것도 주고받지 말자 이거야. 그러면 주는 사람은 똑같이 못 돌려받는다고 서운할 일도 없고 받는 사람도 돌려줘야 하는 부담감이 없을 테니까. 그럼 아무 문제 없지 않니? 나는 그게 엄마가 나한테 아무것도 주기 싫다는 소리로밖엔 안 들려. 누군가는 딸처럼 유 씨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유 씨는 뱉은 말들을 주워 담지 않았습니다. 계속 고민을 해보았지만 주지 않고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모 자식 사이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부모 자식이 끊으면 끊어지는 사이는 아니겠지만 좋은 감정으로 유지되는 관계와 늘 서운함을 느끼는 아슬아슬한 관계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주는 기쁨, 받는 기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반목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일 선물을 주지 않았다고 전화해서 따지는 딸을 보니 갈 길은 멀 듯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올바른 길을 잡고 다시 출발하는 게 앞으로 남은 나날들을 위해서 좋을 듯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나밖에 없네요. 애들이 이제는 안 올 수도 있는데 당신이 애들 기다릴까봐. 어머니의 눈에선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다 내 탓이에요. 내 생각이 짧아서 그래서 두 사람 인생을 망쳐버렸어. 그러니깐 지금 나는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식들 모두 날 떠나버렸네요. 남편이 죽고 한 번도 혼자 지내본 적이 없는 제사가 오늘은 무척 낯설었습니다.
이제서야 진정으로 혼자가 되었음이 실감이 났습니다. 너무 후회돼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장남이라고 나머지 가족을 책임질 의무가 없고, 동생들이라고 장남을 위해 희생할 이유가 없었는데, 내가 똑같이 키우고 똑같이 가르쳤다면 지금쯤은 셋 다 잘 돼 있었을 수도 있죠. 당신 닮아서 다 똑똑한 애들이었으니까. 결국 내가 무식해서, 내가 못나서 자식들 모두를 괴롭게 만들었어요. 미안해요, 여보. 당신 제사상에 혼자 앉아 있어서. 쓸쓸히 홀로 남겨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80세 정명주 씨입니다. 오래전 남편을 잃고 홀로 자식 셋을 키워온 어머니입니다. 없는 형편의 시장에서 두부 장사를 해가며 가정을 꾸려왔고, 이제는 아들, 딸들 모두 50대가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손석환, 둘째는 딸 손경민, 막내 아들은 손석천입니다. 정 씨는 시간이 지나면 남편의 빈자리도 메꿀 수 있고 자식들 모두 잘 먹고 잘 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만 성공한다면 말이죠. 셋 모두를 다 공부시킬 형편은 안 되었기 때문에 장남만 잘 된다면 그 밑으로는 장남이 잘 이끌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 씨는 첫째 아들의 교육에 목숨을 걸었었죠.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정 씨는 너무 늦게 깨달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말이죠. 엄마, 나는 여잔데 왜 맨날 오빠가 입던 옷만 입어야 해? 어느 날 어린 딸이 정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워낙 형편이 어렵기도 했고 형제끼리 옷을 물려 입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첫째는 아들이었고 둘째는 딸이었기 때문에 정 씨의 딸은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나는 분홍색이 좋단 말이야. 파랑색도 예뻐. 경민이 네가 동생이잖아. 오빠 거 물려 입는 거지. 깨끗하게 입어서 그 다음엔 동생한테 또 물려주고. 싫은데. 정 씨도 딸에게는 예쁜 분홍색 스커트를 입히며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었을 리가 없죠. 하지만 세 자식을 키우며 원하는 것 다 해줘가며 키우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 씨의 마음을 어린 딸이 이해해 주기를 바랐죠. 하지만 그의 반면에 정 씨는 첫째 아들인 석환에게는 능력이 닿는 한은 모든 것을 최고로 해주었습니다. 네 오빠가 공부 잘해서 성공해야 너희들도 나중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석환이한테 양보해야 해. 알겠지? 정 씨가 늘상 하던 말이었습니다. 첫째만 누리는 것들에 대해 둘째와 셋째는 불만이 많았지만 착한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엔 어머니인 정 씨가 하는 말에 곧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둘째와 셋째도 어릴 땐 공부를 곧잘 했지만 시장에서 두부 장사를 해가며 모두를 풍족하게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경민아, 오늘도 끝나자마자 시장으로 와. 알겠지? 나 숙제해야 하는데. 숙제는 나중에 하고. 엄마 도와야지. 둘째와 셋째는 학교가 끝나면 무조건 시장으로 와서 정 씨를 도와야 했습니다. 오빠는? 너희 오빠는 공부해야지. 물론 장남은 제외였습니다. 이렇게 정 씨가 힘들게 일하는 이유도 장남을 공부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자식들이 어렸을 때뿐만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아들은 정 씨의 바람처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취직을 해서 생계의 보탬이 되어야 했죠. 교통비나 최소한의 용돈 빼고는 전부 장남의 학비로 들어갔습니다. 특히나 딸은 공부를 워낙 잘했기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했을 때 며칠을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슬퍼했습니다. 정 씨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 정도밖에 해주지 못하는 못난 부모라서 괴롭고 슬펐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장남의 성공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도 막내도 모든 고생을 보상받을 길은 첫째가 잘 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오빠 뒷바라지만 하면서 살아야 해? 어느 날 20대의 딸이 말했습니다. 나도 내 삶이 있어. 돈도 모아서 독립도 하고 싶고, 늦었지만 공부도 하고 싶어. 하지만 정 씨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형편에 다 공부하면 돈은 누가 버니? 우선 너희 오빠가 잘 돼야 너도 공부를 하든 시집을 가든 할 거 아니니? 내가 벌어서 알아서 살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끝이야. 오빠가 잘 돼야 그 밑으로 줄줄이 잘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 집이 일어설 수 있는 거야. 그것은 딸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정 씨가 스스로에게도 설득하는 말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올바른 길이 아님을 어렴풋이 느꼈는지도 몰랐죠. 하지만 평생을 그렇게 믿고 살아온 정 씨였기 때문에 다른 길은 알지 못했죠. 하지만 이미 나이가 들어버린 다른 형제들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형님의 들러리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그 인생 잘 살게 하려고 엄마도 여태 뼈 빠지게 일했고 형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냐. 나중에 이렇게 땡전 한 푼 없이 결혼은 어떻게 하고요? 형님이 저희 다 데리고 산대요? 그런 것도 다 형이 잘 되면 뭐가 문제겠니? 아니, 엄마. 오빠가 잘 된다고 백만장자 돼? 그리고 된다 한들 오빠도 결혼하면 가정이 생길 텐데. 우리들 신경이나 쓸 것 같아? 당연하지. 네 오빠가 우리 집 가장인데 아빠 대신이야. 정 씨는 자신의 신념이 옳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 씨를 보며 큰아들은 늘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빨리 성공해서 우리 집 일으켜 세울게요. 엄마랑 동생들 고생한 거 제가 다 책임질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 씨는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말을 듣고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엄마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은 역시 생각이 깊은 첫째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장남 손석화는 교수가 되었고 부잣집 딸과 결혼도 했습니다. 대학에서 가장 젊은 교수였습니다. 정 씨의 그리고 집안의 자랑이었죠. 하지만 아들이 교수가 되었다고 해서 정신의 가족이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은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정 씨는 자식들만 잘 살면 자신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식들 중 둘은 여전히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오로지 장남만 잘 먹고 살았습니다. 엄마, 오늘도 좀 도와줘. 오늘도 정 씨는 식당을 하는 딸에게 가서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얼마 전 일하던 직원이 그만두는 바람에 딸과 사위 둘이서 식당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거지하면 되지. 80이나 먹고는 딸네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정 씨. 하지만 정 씨는 자신의 몸이 힘든 것보다는 딸이 힘들어하는 게 더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석천이도 요즘 힘들대. 옳게 혼자 일하니까. 막내 아들은 택배 일을 하고 있었고 최근에 허리를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어쩐다니.
나도 요즘 좀 힘들어. 월세 내기도 빠듯하고. 그렇게 장사가 안 돼? 안 되지, 불경기인데. 대출도 갚아야 하고. 미치겠다. 또 지수 대학 졸업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취직도 아직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고 이래저래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그래. 손녀딸이 취직이 안 된다는 말에 정 씨도 걱정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손녀딸이 일을 시작해야 정 씨의 딸이 조금 경제적 부담을 덜 것이기 때문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죠. 정 씨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정 씨도 썩 나은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일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기 때문에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죠. 딸이 정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돌아가실 때 있던 땅 있잖아. 엄마가 오빠 명의로 준 거. 그거 좀 팔자고 해봐. 남편이 떠날 때 유일하게 남기고 간 재산이 고향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최근엔 근처에 신도시가 들어설 만큼 발전이 된 곳이었죠. 하지만 그 땅은 진작에 아들 명의로 바꿔주었습니다. 그건 한번 말은 해보마. 나중에 똑같이 나눠준다고 했어. 그런데 나눠주려면 진작에 나눠줬어야지. 자기 혼자 갖고 입 닦을 사람이야. 아무리 그래도 네 오빠가 그런 사람은 아니야. 정 씨의 말에 딸이 답답해했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그렇게 오빠를 몰라? 오빠가 우리 신경이나 쓰는 줄 알아? 그랬으면 우리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을 때 그때마다 왜 외면했겠어? 그 땅만 팔아서 나눠줬어도 우리 이렇게 안 살아. 아니, 오빠 뒷바라지만 안 했어도 우리도 이렇게는 안 살아. 딸은 흐느꼈습니다. 정 씨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이 나머지 가족을 도와주지 않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장남의 성공만을 위해 살아온 가족들을 결코 못 본 척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아는 큰아들은 그렇게 모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선 엄마가 석환이한테 지수 취직 좀 시켜주라고 말해볼까? 오빠한테? 새언니 회사에 말이야? 그래. 정 씨의 첫째 며느리는 세무사였고 사무실에 여직원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해보아서 작은 자리라도 한 자리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콧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오빠가 그런 거 해줄 위인이야? 괜히 말 꺼내서 싫은 소리 듣지 마. 엄마는 아직도 미련을 못 버렸구나. 정 씨의 평생의 바람과는 다르게 첫째 아들과 나머지 자식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둘째와 셋째가 힘들 때 장남에게 몇 번 손을 내밀어 봤지만 그 손을 마주 잡아준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죠. 둘째와 셋째가 결혼할 때, 직장에서 잘려서 힘들었을 때, 전세금을 못 올려줘서 월세로 이사 갔을 때, 아이가 다쳐서 수술을 해야 했을 때, 힘들 때마다 도움을 요청했지만 장남은 자신도 먹고 살기 힘들다며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긴 세월 동안 거절당한 둘째와 셋째는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중간에서 정 씨가 형제간의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보았지만 한번 틀어진 사이는 다시 되돌리기가 어려웠고 당사자들도 다시 잘 지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정 씨만 초조한 마음에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정 씨의 말에 따른 회의적인 반응이었지만 정 씨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웬일이세요? 바쁘니? 늘 그렇죠.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게 말이다.
정 씨도 말을 꺼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정 씨도 동생들 좀 챙겨달라고 부탁하고 거절당한 것이 여러 번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수 있잖아. 지수요? 경민이 딸이요? 그래, 지수 졸업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직장에 못 들어갔다네. 네. 그래서요? 호연이 엄마네 회사에 좀 넣어줄 수 없나 해서 전화해봤지. 며느리 회사에 자리가 있는지 묻자 아들이 되물었습니다. 지수가 어느 학교 나왔죠? 지방에 있는 전문대를 나왔다고 말하자 아들은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아무나 들어오는 곳 아니에요. 아들의 말에 정 씨가 다급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지수가 어릴 때부터 공부는 잘했어. 그런데 왜 전문대를 갖고 취직은 왜 못했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취직이 어렵다잖냐. 그래서 그렇지. 애가 똑 부러지니까 작은 자리라도 하나 못 주니. 어머니, 요즘 취업이 어려운 데는 이유가 있죠. 회사도 어려우니까 아무나 못 뽑으니까 그런 거예요. 조카라고 어떻게 그냥 뽑아요? 세무사 사무소니까 세무사 자격증 따오면 뽑아준다고 하세요. 세무사를 어떻게 갑자기 엄청 어려운 시험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런 부탁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능력이 안 되면 취업 못하는 거지. 그래도 경민이 딸이잖니. 네 조카고. 너 공부할 때 경민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지겨워 죽겠네. 언제까지 그거 갚으면서 살아야 하는데요? 제 나이가 몇인데요. 자꾸 이런 말 하실 거면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아들은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 씨는 딸에게는 오빠가 이랬다 하고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상처를 받았는데 딸도 상처받을 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딸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번에 지수 취직 얘기해봤지? 그게 말이다. 알아. 당연히 싫다고 했겠지. 기대도 안 했어. 언제 오빠가 우리 신경이나 쓴 적 있어? 엄마도 이제 그만해. 뭐하러 자존심 상하고 기분만 나쁠 거를 왜 자꾸 해. 엄마는 벨도 없어? 그래도 형제간에 돕고 살아야 하잖냐. 그건 엄마 생각이고. 그렇게 당하고도 장남 타령이 하고 싶어? 우리 돕고 싶으면 그냥 땅 팔아서 돈으로 달라 그래. 그러면 연락하고 지낼 일도 없다고. 너까지 왜 그러니? 그래도 네 오빠인데. 어휴 답답해 정말. 딸은 장남 석환의 이름만 나오면 치를 떨었습니다. 어쩌다 남매간이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릴 때는 서로를 위해주는 우애 깊은 삼남매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건 막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 달에 동해로 휴가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요. 바닷가에 함께 가자는 아들의 말이 반가웠습니다. 그래도 부모라고 늘상 챙겨주는 막내 아들이 참 고마웠죠. 그래? 좋지. 그런데 마냥 좋다고 고개만 끄덕일 수는 없었습니다. 마음의 사포가 얹어진 듯 까끌거리며 걸리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경민이도 같이 가는 거지? 네. 누나네 식구들 다 같이 가죠. 그럼 석환이한테도 엄마가 전화해 볼까? 둘째와 셋째는 가족끼리 서로 사이가 좋아 자주 만나기도 하고 함께 여행도 갔습니다. 하지만 늘상 장남은 빠져 있었죠. 정 씨의 욕심이긴 하지만 다시 예전처럼 새남매가 함께 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아, 엄마 좀. 형님한테는 왜 연락을 해요? 하지만 역시나 막내 아들은 질색을 했죠. 그래도 같이 가면 좋잖아. 서로 오해도 풀고.
도대체 무슨 오해요? 형님도 저도 서로 간에 오해가 전혀 없는데. 형만 빼놓고 우리끼리 가면 미안하잖냐. 그러자 막내 아들도 답답하다는 듯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왜 미안하냐고요, 그니까. 우리 아니어도 형님은 해외여행도 가고 잘 지내요. 엄마 동남아라도 한번 가봤어요? 저도 못 가봤어요. 근데 형님은 밥 먹듯이 여행 가요. 유럽도 가고 일본도 가고. 형님 걱정 좀 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형님한테 연락하면 저희는 안 가요. 왜 그래, 형제끼리. 형제요. 형님은 저희를 동생이라고 생각이나 해요? 왜 우리만 그렇게 형님을 챙겨야 하는데요? 정작 형님은 동생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틀어진 사이를 되돌릴 방법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놀러를 가도 장남과는 따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함께 모여본 적이 언제인지 까마득했습니다. 적어도 10년은 훌쩍 넘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큰아들의 전화를 한 통 받고 이제 앞으로도 영영 다 함께 모일 일은 없을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그래, 석환아. 무슨 일이니? 정 씨는 무척이나 반갑게 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받아보는 큰아들의 전화였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찾아뵙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전화로 할게요. 무슨 일이길래 그래? 너희 무슨 일 있니? 정 씨가 큰아들에게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석환은 한참을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일은 아니고요. 저희 가족 올해 말에 미국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 미국에? 좋겠네. 여행을 가는 줄로만 알았던 정 씨가 밝게 말하자 아들이 정 씨의 말을 부정했습니다. 아니요, 놀러 가는 거 아니고요. 다 같이 이민 가요. 뭐? 이민? 생각지도 못했던 말에 정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애들 유학 보내려고 몇 년 전부터 계획하고 있던 일이에요. 그럼 갔다가 언제 오니? 그러자 들리는 아들의 대답에 정 씨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글쎄요, 10년, 20년. 잘 모르겠네요. 안 돌아올지도 모르고요. 그 순간 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겠구나. 돌아오더라도 이제 더 이상 우리 식구는 아니겠구나. 그러면 경민이는? 석천이는? 걔들이 왜요? 우리는 너만 보고 너만 잘 되면 우리 집안이 다 잘 될 줄 알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석환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 숨 한 번에 아들의 심정이 읽혔습니다. 또 그 얘기세요. 언제 벌어서 다 저주라고 했어요? 제가 언제 동생들한테 희생하라고 했어요? 너 그래도 그래선 안 된다. 네 동생들한테 내가 경민이랑 석천이 대학교도 못 보내고 너만 공부시켰어. 우리 셋이 번 돈으로 오로지 너만 잘 되게 하려고 다 바쳤어. 그런데 그렇게 나 몰라라 하고 훌쩍 떠나버리면 그러면 안 된다. 그러게 어머니는 왜 저만 공부시키셨어요? 제가 걔네들 아버지예요? 어떻게 평생 책임지라는 거예요? 저도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어요. 우리도 네 가족이잖니. 아니, 엄마는 상관없어. 그런데 경민이랑 석천이는 네가 챙겨야지. 어머니도 어머니 자식이 우선이었죠. 저도 부모 형제보다는 제 와이프, 제 자식이 먼저예요. 그래도 그건 아니다. 어머니 이러시는 것 때문에 지긋지긋해서 떠나는 거예요. 원래 애엄마랑 애들만 보내려다가 어머니랑 동생들 저만 바라보는 게 진절머리 나서 떠난다고요. 뭐? 정 씨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 씨에게 마지막 일격을 날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있죠. 그건 작년에 팔았어요. 그거 기다리실까봐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이제 저 때문에 희생한다는 생각 말고 어머니도 경민이 석천이도 자기 인생은 자기가 좀 책임지라고 하세요. 저도 걔들 못지않게 희생하면서 살았어요. 저는 장남으로서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끊을게요. 무탈하시고 건강하세요. 꼭 마지막 작별 인사 같은 말은 남기고는 아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지를 못했습니다. 10분 전 휴대폰에 뜬 손석환이라는 이름 석자에 설레었던 정 씨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이름 석자가 이제는 절망만을 뜻하는 단어 같았습니다. 장남만 잘 되면 그러면 삼남매의 인생은 자신과는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 씨가 자식들에게 희생을 강요했고, 그래서 장남은 승승장구하고 결혼도 잘하고 정말 자신과는 다른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둘째와 셋째는 잘하던 공부도 포기해야 했고 젊어서 번 돈은 모두 큰아들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결혼도 돈 한 푼 없이 밑바닥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큰아들이 돈을 잘 벌게 되면 보상받을 수 있는 희생이라고 여겼습니다. 착했던 둘째와 셋째는 어머니인 정 씨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 자신처럼 힘든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정 씨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희생한 가족들을 내버려 두고 미국으로 떠나겠다는 큰아들. 아니, 큰아들을 위한 희생이 아니었고 정 씨를 위해 나머지 자식들이 희생한 것이었습니다.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아 버린 것이죠. 며칠 뒤 정 씨는 딸과 막내 아들에게 큰아들의 이민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민? 참. 거봐. 우리가 자기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오빠는. 정 씨가 괴로워하고 있는데 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그러면 그 땅은? 그 땅은 주고 간대? 정 씨는 괴롭게 말했습니다. 작년에 팔았단다. 뭐? 팔았다고? 그런데 왜 말도 안 했어? 거봐, 엄마. 그거 전부 가지고 해외로 도망가는 거잖아. 그걸 가만히 듣고 있었어? 딸은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막내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든 인생에 작은 희망을 품고 살아왔는데 그 희망마저 짓밟힌 듯 했습니다. 그러자 그 화살은 큰아들이 아닌 정 씨에게 돌려졌죠. 엄마, 이건 다 엄마 책임이에요. 저희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형님이 우리를 위할 사람이 아니라고. 도울 거면 진작에 도왔을 거라고. 누누이 말했잖아요. 이제 어떡할 거예요? 대답하지 못하는 정 씨에게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남겨줄 재산 한 푼도 없이 이렇게 빈털털이 된 건 다 엄마 책임이라고요. 왜 형님밖에 몰랐어요? 우리는 자식도 아니었어요? 늘 형님만 사랑하셨잖아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럴 리가 있겠니? 엄마는 다 너희 모두 잘 되라고. 그래서 그랬던 거야. 너희 모두 똑같이 사랑했어. 너희 형도 사정이 있었겠지. 엄마는 끝까지 오빠밖에 모르네, 정말. 사랑하는 자식한테 어느 부모가 희생하라고 가르쳐. 그리고 오빠 잘 되고 나서도 우리 도움 한 번 못 받았을 때 그때라도 멈췄어야지. 아니야, 경민아.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맞든 아니든 이제는 다 상관없어졌어. 이제 다 늙어서 누굴 원망하고 누굴 탓해.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게, 엄마. 어쩌겠어, 이미 이렇게 살아와서 이렇게 돼버린 걸. 우리 인생이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알아서 살 거야. 그런데 엄마.
엄마 더 늙어서는 우리한테 기대지 마. 그 잘난 오빠한테 엄마 책임지라 그래. 우리는 책임 못 졌어도 그렇게 평생 오빠만을 사랑해온 엄마는 책임지겠지. 그게 최소한의 인간 도리잖아. 안 그래? 경민아, 왜 그러니? 왜 그런 말을 해? 누나 말 틀린 거 하나 없어요. 우리가 바보라서 참고 살아온 거 아니에요. 엄마 원망하는 마음도, 형님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래서 견딘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이기적인 형님을 감쌀 생각뿐이죠. 누나, 가자. 석천의 말에 경민이 자리에서 따라 일어났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형님 미국 가기 전에 꼭 엄마도 데리고 가라고 하고요. 경민아, 석천아, 정씨는 떠나는 아들, 딸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두 남매는 정씨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혼자 집에 남게 된 정씨.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단란했던 지난날의 새 남매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어린아이들을 끌어안고 울던 젊은 날의 정씨.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고 없는 살림이지만 서로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던 그 시절의 아이들. 그 시간들이 꼭 꿈을 꾼 듯 아스라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울고 있는 초라한 노인네 한 명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한 달 뒤 남편의 제삿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와는 달리 정씨 혼자 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운도 없어 제사상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음식 몇 가지만 상 위에 초라하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제삿날 오지 않고 돈봉투만 보낸 지 10년은 넘었는데 이번엔 그마저도 없었고, 원래라면 둘째와 셋째는 낮부터 와서 함께 음식 준비를 하고 같이 밥도 해먹고 북적거렸을 집안. 오늘은 고요할 뿐이었습니다. 정씨는 상 앞에 앉아서 천천히 술을 따랐습니다. 여보, 오늘은 나밖에 없네요. 애들이 이제는 안 올 수도 있는데 당신이 애들 기다릴까봐. 정씨의 눈에선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다 내 탓이에요. 내 생각이 짧아서 그래서 두 사람 인생을 망쳐버렸어. 그러니깐 지금 나는 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식들 모두 날 떠나버렸네요. 남편이 죽고 한 번도 혼자 지내본 적이 없는 제사가 오늘따라 무척 낯설었습니다. 정씨는 이제서야 진정으로 혼자가 되었음이 실감이 났습니다. 너무 후회돼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장남이라고 나머지 가족을 책임질 의무가 없고, 동생들이라고 장남을 위해 희생할 이유가 없었는데, 내가 똑같이 키우고 똑같이 가르쳤다면 지금쯤은 셋 다 잘 돼 있었을 수도 있죠. 당신 닮아서 똑똑한 애들이었으니까요. 결국 내가 무식해서, 내가 못나서 자식들 모두를 괴롭게 만들었어요. 미안해요, 여보. 당신 제사상에 혼자 앉아 있어서. 그리고 정씨는 자신의 인생의 끝이 아름답지 않을 것임을 짐작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장례에 버려진 무덤 같은 것들이 상상이 되었죠. 글쎄, 혹시나 둘째나 셋째가 마음이 약해져 찾아올 일이 있을지. 하지만 정씨는 그런 것들은 바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와서 동생들에게 늙은 부모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염치도 없고 자식들에게도 너무나 가혹한 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정씨가 눈 감는 그날까지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 톨의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정씨는 홀로 남겨져 외롭게 사는 인생이 벌이라고 생각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자식들 없는 삶은 사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괴로울 것임은 뻔했습니다. 그것이 정 씨가 받는 가장 큰 벌이 될 테죠. 정 씨는 남편에게 따라준 술잔을 홀로 비우며 회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끝이 없다, 끝이 없어. 너 장가가면 뒷바라지 끝날 줄 알았는데 어쩜 자식이 40살이 넘었는데도 자식 기르는 게 끝이 안 나니? 이러다 100살 돼서 눈 감는 그날까지 너 뒷바라지만 하다가 갈 것 같아서 무섭다. 엄마는 자식 고생하는 게 보고 싶어요. 그럼 넌 부모 고생하는 거 보고 싶니? 아니, 남들에게 물어보세요, 엄마. 자식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부모가 있는지. 그러면 너는 남들처럼 엄마 아빠 부양하면서 살래? 우리 노후 니들이 책임질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가진 돈 너희한테 주마. 그렇게 할래? 그러자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연했죠. 아들이 무엇보다 무서워하는 것이 부모 봉양하는 것이었으니 말이죠. 거봐라. 너는 그냥 부모 돈은 갚지 않고 써도 되는 마르지 않는 샘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 돈이 땅 파서 나온 돈이니? 지금 엄마 아빠 70대야. 허리 굽을 때까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야. 늙어서 자식들 도움 없이 살아보겠다는데 그 돈까지 가져가야 직성이 풀리니? 그래 놓고 평생 헌신한 늙은 부모 돌보라 그러면 치를 떨지 않니? 치매라도 걸리면 돈 없는 부모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서로 부담 주지 않도록 우리 노후 우리가 챙겨서 살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런데 너희는 어쩜 너희만 생각하니? 네 말대로 자식이니까 갚을 시간은 충분히 주마. 그런데 그 돈은 꼭 갚았으면 한다. 안 갚으면 엄마 아빠도 살아야 하니 차용증 썼던 거라도 이용해서 받아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아들에게 소리치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0세 김양선 씨입니다. 김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아들은 42세 박용민으로 10여 년 전에 결혼해서 아이가 둘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38세 박영지로 5년 전 결혼했고 아이는 아직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살다 보니 아들, 딸 결혼할 때 집 한 채씩 떡 하니 사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남편과 저축해온 돈으로 결혼할 때 많이 보태주었죠. 능력이 닿는 데까지는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김 씨도 남편도 삶의 목표가 자식들인 것처럼 살아왔고 그것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30이 넘고 40이 넘어도 부모의 짐을 내려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꼬부랑 할머니가 될 때까지 자식들을 키우는 일은 끝이 나질 않았죠. 엄마, 지난번에 적금 만기돼서 받은 돈 있잖아요. 김 씨가 20년간 들었던 적금이 지난주에 만기가 되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던 아들이 김 씨에게 전화를 해온 것이었습니다. 그 돈이 왜? 노후를 위해 김 씨와 남편이 오랫동안 들었던 적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상당했죠. 저 사업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엄마가 그 돈으로 조금 보태줄 수 없을까 해서요. 그 돈을 말이야? 김 씨와 남편은 식당을 운영하다가 얼마 전에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몸으로 일을 하기에는 힘든 나이가 되어버렸죠. 은퇴 시기에 맞춰서 들어놓았던 적금이기 때문에 이 돈은 김 씨와 남편의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좀 안 될까요? 다는 아니고요. 한 1억 정도? 뭐? 1억?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었습니다. 그건 너도 알잖냐? 이제 엄마 아빠가 일도 못할 텐데 그 돈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해. 그냥 달라는 건 아니고요.
빌려달라는 거죠. 사업이 잘 되면 당연히 다시 드리죠. 엄마. 김 씨도 멋몰랐을 때라면 군말 없이 내주었을 텐데 아들이 김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의 경험상 말은 빌려달라는 것이지만 갚아야 한다는 생각은 애초에 없는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빌려간 돈을 아들이 갚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 말이죠. 언제 줄 수 있는데? 그건 금방 드릴게요. 역시나 언제 돌려주겠다는 확실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빌릴 때마다 했던 말들이었고, 그때마다 김 씨도 돌려받을 생각은 크게 없이 주다 보니 깨진 독에 물을 붓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퍼주고 퍼줘도 내 바가지가 가득 차 있다면 모르겠지만 김 씨도 그저 평범한 서민이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허리띠 졸라매고 덜 먹고 덜 쓰고 저금을 하니 남들보다 돈을 잘 모을 뿐이었죠. 그리고 남들보다 좀 더 오랫동안 일했지만 이래서는 노후에 남는 돈도 없을 듯 했습니다. 이번에 일이 잘 되면 이자까지 붙여서 드릴게요. 제가 잘 돼야 우리 가족 모두 잘 되는 거죠. 엄마도 자식한테 투자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은행에 대출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요즘 금리가 얼마나 높은데요. 이자 갚다가 망한대요, 다들. 김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선뜻 줄 수 있을 만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줘야 할 텐데 그러면 김 씨와 남편의 노후가 굉장히 팍팍해지겠죠. 그럼 1억까지는 못 해줘.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여쭤봐야지. 아들은 굉장히 섭섭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큰 돈을 덥석 줄 만큼 김 씨도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70세인데 더 이상의 수입이 없기 때문에 10년이든 20년이든 남은 생을 살아가기엔 그리 큰 돈도 아니라고 할 수 있었죠. 결국 김 씨는 남편과 상의를 해서 5천만 원을 아들에게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있으면서 안 빌려주는 것은 자식에게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갚아야 해. 엄마 아빠 노후 자금이야. 알죠? 꼭 드릴게요. 잘 되면 더 드린다니까요. 뭘 걱정하세요. 아들은 가벼운 투로 말했습니다. 요구했던 금액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니 아쉬운 것 같았지만 김 씨가 그 이상은 줄 수 없다고 자르니 아들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5천만 원도 남이라면 쉽게 빌려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특히나 김 씨는 말이죠. 김 씨가 어렸을 적에 김 씨의 아버지가 친구의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집이 쫄딱 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난하고 힘든 학창 시절을 보냈었죠. 그래서 김 씨가 인생에서 절대 하지 않는 것이 남과의 금전거래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자식한테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5천만 원을 송금해주고 김 씨는 이상하게도 허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모아둔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자 공허하기까지 했습니다. 돈이 사라진 빈자리 때문은 아니었고 자신의 삶이 조금 허전하다고 느껴졌죠. 엄마, 애엄마랑 어디 좀 다녀오게. 이틀만 애들 좀 봐주세요. 아들의 부탁에 김 씨는 아들네에 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어렵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들은 가끔 해외여행도 다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가끔은 애들을 김 씨에게 맡기고 부부끼리 좋은데 놀러도 다니고 말이죠. 김 씨는 젊은 시절에 그렇게 살아본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식 키우고 돈 모으고 아등바등 사느라 바빴죠. 그렇게 살다 벌써 70살이 되어버렸는데 노후 자금까지 자식에게 털어주게 생겼으니
요즘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차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집이야? 아니, 용민이네 집에 와 있어. 또 거기 갔어? 어디 좀 다녀온다 그래서. 놀러 갔지? 엄마는 언제까지 오빠 뒷바라지만 할 거야? 이번에 돈도 해줬다면서. 그렇지. 돌려받지도 못하는 걸 왜 자꾸 퍼줘? 김 씨를 나무라는 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는 왜 안 주냐고 따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째? 힘들다는데. 그게 진짜 힘든 줄 알아? 할 거 다 하고 잘 먹고 잘 살아. 엄마만 등골 빠지는 거지. 딸의 말을 듣고 김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요즘 김 씨를 생각에 빠뜨리는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딸은 김 씨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번에 만났는데 오빠랑 새언니가 그러더라고. 무슨 세금 얘기를 하면서 엄마 아빠가 미리 재산 좀 증여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럼 엄마 아빠 돈을 다 받으면 오빠가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니까 그건 자식 없는 나보고 하라고 하더라. 자기는 자기 자식 키우기도 바쁘다고 내리사랑 모르냐고. 그러니까 엄마도 적당히 퍼주고 좀 쓰면서 살아. 나도 엄마 아빠 도움받은 입장에서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솔직히 애 안 낳길 잘한 것 같아. 엄마 아빠처럼 내 삶이 없이 산다면 나는 좀 슬플 것 같아. 딸의 말을 들으니 그동안 김 씨가 왜 공허함을 느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돈을 보내면서도 망설여졌던 것은 아들의 마음을 은연중에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돌려받을 수 없는 줄 알면서도 돈을 보내는 김 씨와 돌려줄 생각 없이 가져가는 아들. 그리고 그것이 늘 반복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끝을 알 수 없었죠. 이렇게 퍼주기만 하다가는 김 씨와 남편은 노후 대비도 안 된 상태로 늙은 맨몸뚱이로 세상에 내던져질 듯 했습니다. 딸의 말처럼 아들이 자신들을 봉양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고 딸에게도 물론 그 짐을 짊어지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너라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고마울 일도 아니지. 엄마 돈 엄마가 쓰라는데 뭐가 고마워. 이제 좀 즐기면서 사세요. 평생 일만 했는데 엄마 인생도 아깝잖아. 그래, 알았어. 김 씨는 그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딸에게 고마운 만큼 아들에게 서운했습니다. 5천만 원을 빌려간 지 벌써 반년이 넘었는데도 그 돈을 언제 주겠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해서 미리 재산을 물려주느니 마느니 모시느니 마느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참 섭섭했죠.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도착했을 때 김 씨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너희가 돈을 빌려가는 바람에 엄마 아빠가 자금 사정이 좀 안 좋아. 5천만 원 주셨잖아요. 나머지는 다 어쩌셨길래요? 빚 있던 거 갚고 네 아버지가 고향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어. 그래서 좀 걱정이 돼. 근데 내 친구 정숙이 있잖니? 이번에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다더라. 치매도 살짝 온 것 같고. 그래도 우린 다행이지 않아? 치매도 없고 아들, 딸 둘이 있으니까. 엄마가 생각해보니까 노후 걱정도 그렇게 크게 할 것도 없는 것 같아. 자식들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때 돈 갚으라고 했던 것 좀 미안하더라고. 김 씨가 하는 말을 듣고 아들의 표정이 미묘해졌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고 그건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는 아들보다 더욱 사색이 되어 있었죠. 괜히 걱정했던 것 같아. 좀 더 상황이 안 좋아지면 너희 집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돈 갚으라고 할 필요도 없잖아.
그러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대답 못할 줄 알고 물어본 말이었지만 눈으로 확인을 하니 입안이 썼습니다. 돈 달라 그럴 때는 세상 둘도 없는 부모 자식간 같지만 반대로 자식의 희생에 대해 말하니 질색을 하는 아들. 그렇게 어려우신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은 아니고. 그런데 엄마 아빠가 70대니까. 금방 그런 날이 오지 않겠어? 아, 생각을 못 해본 문제라서요. 애 엄마랑도 상의를 해봐야 하고. 생각을 안 해봤어? 엄마 노후 자금 가져가면서 너희가 잘 되면 엄마 아빠도 잘 되는 거라고 했잖아. 아, 말이 그렇다는 거고요. 돌려드리려고 했죠. 당연히. 아, 그래? 반년 됐는데 말이 없길래. 드리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들은 정말 3일 뒤에 김 씨에게 돈을 붙였습니다. 통장에 찍힌 3천만 원을 들여다보는 김 씨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나중에 부모를 부양하라 그러자 불이 나게 송금을 한 아들을 보며 자신이 말 한 번 잘했구나 싶기도 했고, 한편 이 와중에 5천만 원이 아니라 은근슬쩍 3천만 원만 보낸 아들이 참 치사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부모는 모실 생각이 없는 건 확실해 보였습니다. 원했던 것도 아니었지만 그 말 한마디가 평생 갚아본 적도 없는 돈을 갚게 할 만큼 강력한 말이었던가 썩을프기도 했습니다. 남편도 잘 마시지도 않는 소주를 사와서 마시는 것을 보며 김 씨도 속이 많이 쓰렸습니다. 돈은 보냈지만 아들에게서는 가타부타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도 굳이 아들에게 물어 왜 이것만 보냈느냐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준 돈을 모두 토해내라 하는 것도 치사스러운 것 같았고, 이제 더는 주지 말자 다짐하기만 했죠.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자 그때 그 일은 잊었는지 또다시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오늘 시골 내려가셨다면서요? 그래, 모레 오셔. 영지가 말하든 네. 오늘 그럼 저희 집에 오실래요? 너희 집에? 왜 너희 어디 가니? 당연히 또 아이들을 맡기려는 목적인 줄 알고 물었지만 아들은 그냥 같이 주말을 보내고 싶다고 할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남편이 가끔 고향에 내려가기도 했지만 한 번도 김 씨를 부르거나 집으로 온 적이 없었으니 말이죠. 네. 애엄마도 엄마한테 맛있는 거 해드린다고. 오신 김에 아버지 오실 때까지 주무시고 가시면 되죠. 주말에 저희도 일 없어요. 그래? 알았다. 김 씨는 그러마했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오지 않아 손주들을 본 지도 꽤 되었기 때문에 손주들도 보고 싶었습니다. 김 씨는 전화를 끊고 어리둥절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덜 돌려줬던 돈 때문에 미안해서 그런가 싶기도 했습니다. 김 씨가 아들네에 가자 정말 며느리가 푸짐한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호강을 다하네. 맛있게 드세요. 김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손주들도 다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김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 문제 생겼다는 그 돈 아직도 못 받았어요? 아, 그 돈? 그 돈은 왜? 갑작스럽게 김 씨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묻는 아들. 기분이 쎄했습니다. 김 씨가 불안해하는 가운데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요. 또 말이냐? 김 씨가 지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결혼한 뒤로 이렇게 집으로 초대한 적이 없던 아들이 이상하다 했습니다. 지난번에 대출 받았던 거 이번에 못 갚으면 저 큰일 나요. 이 집도 넘어가요, 엄마. 뭐? 갑자기 왜 그렇게 된 거야? 사업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었어? 그랬는데
지금 사정이 그렇네요. 얼마가 필요한데? 3천만 원이요. 아들에게 이젠 몇 천만 원은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돼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만한 돈이 필요할 때마다 생기니 쉽게 내뱉을 수 있는 것이었겠죠. 그렇게 큰 돈을. 알죠. 큰 돈인 줄.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돈 좀 아껴 쓰지 그랬어. 아니, 사업하는데 돈을 아껴 쓰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김 씨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펑펑 돈 쓰고 놀러 다니는 걸 모르질 않는데 그래 놓고 돈 달라고 할 때는 사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로 엄마는 이해 못한다는 말로 김 씨의 입을 막아버리는 아들. 하지만 김 씨가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너희가 빌려갔던 돈도 우리한텐 정말 크고 중요한 돈이야. 알죠?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애들도 키워야 하고. 김 씨는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애들까지 거론하니 매정하게 끊어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생각 좀 해보마. 더 이상은 밥맛이 없어서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알았어요. 생각 좀 해보세요, 엄마. 작은 방에 이불 깔아놨으니까 거기서 주무시고요. 정말 자고 가는 것이 맞는지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돈 얘기는 우선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일 오전에 애들이랑 같이 동물원도 가고 그렇게 즐겁게 주말 보내고 가세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자려고 누워서도 고민이 계속되었습니다.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도와달라는 자식을 이대로 외면하는 게 부모로서 정말 맞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었고 평생을 자식의 행복만을 바라며 살아온 김 씨였습니다. 그 돈이 꼭 있어야 한다는데 없어서 못 주면 모르겠지만 있는데 주지 않는 건 너무 매정한 부모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숨을 쉬며 잠 못 이루고 있다가 결국 바람을 쐬러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야밤에 산책이라도 하려고 했죠. 동네 한 바퀴를 도는데 아파트 앞 편의점 벤치의 아들과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나가는 소리를 못 들은 것 같았는데 자는 줄 알았더니 바깥에 나와 있었죠. 아이고, 쟤들도 답답하긴 한가 보다. 야심한 시각에 둘이 나와서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 김 씨의 기분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팡질팡하던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돈 때문에 자식을 저버리는 부모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잘 살아야 김 씨도 마음 편히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김 씨가 조금 다가가자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처남은 왜 사고를 쳐서 그래? 미안해. 그렇게 돈 좀 빌려달라고 매달리는데 어떡해. 그러게 내가 우리 집으로 대출 받자고 했잖아. 그러다 처남이 안 갚으면? 설마 안 갚겠어? 3천만 원이 적은 돈이야? 그 돈이 나중에 안 생기면 못 갚는 거잖아. 그래서 어머니한테 빌려달라 그런 거야? 엄마는 목돈이 있으니까 우리보다 사정이 낫지. 그리고 돈 쓸 일도 별로 없으시잖아. 처남이 돈 갚으면 다시 드리면 되지. 내 동생이 돈 못 갚으면? 우리 돈으로 갚아? 그건 아니지. 그건 그때 가서 엄마한테 잘 말씀드리면 돼. 설마 자식한테 그 돈 받아내려고 쫓아오시겠어? 아들과 며느리의 어처구니 없는 대화. 한순간이나마 자식을 짠하게 여기고 도와주려고 했던 자신이 미련했습니다.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쏘아붙이려고 한 발 내딛었다가 다시 발걸음을 물렀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해봤자 당장 자식과 등 돌리면
김 씨에게 남는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네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오지 않는 잠을 애써 청했습니다. 눈을 감고 30분쯤 있자 아들 며느리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급한 일이 생겼다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기 전 김 씨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용민아, 네가 말한 그 돈 빌려주마. 네? 정말요? 그래, 빌려줄게. 네가 그렇게 힘들다는데. 감사해요, 엄마. 그런데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김 씨는 밤새 생각해왔던 것을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네가 덜 갚았던 돈 있잖냐? 2천만 원이랑 그 전에 빌렸던 돈도. 네. 그런데요. 그거 차용증 좀 써줘라. 그러자 아들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차용증이요? 그래. 그래야 앞으로도 돈을 빌려줄 것 아니니.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어리둥절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나온 그 단어가 무척 낯설게 느껴졌겠죠. 아무래도 부모 자식 간에는 잘 쓸 일이 없는 단어였으니 말이죠. 그래도 차용증은 차용증 쓰면 네가 빌려달라는 돈 얼마든지 빌려주마. 그러자 아들의 머리가 회전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며느리도 아들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습니다. 아마 김 씨가 어떤 생각을 하는 줄은 모른 채로 앞으로 받을 돈만 떠올려 보는 것이었겠죠. 알겠어요. 써드릴게요. 김 씨는 아들이 그런 대답을 할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들과 김 씨는 기억을 더듬어 그동안 아들이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가져간 돈들에 대한 차용증을 썼습니다. 3천만 원도 차용증을 쓰고 나서 송금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는 무척 기뻐 보였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정말 잘 쓰고 2달 뒤에 꼭 갚을게요. 그래. 그렇게 김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도 괴로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차용증을 쓴 금액들을 합치자 1억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것도 생각나는 큰 금액만 합치니 말이죠. 그동안 평생 뼈 빠지게 일했는데도 풍족하게 살지 못했던 이유가 이렇게 크게 새는 구멍이 있어서였습니다. 김 씨는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함께 괴로워했습니다. 김 씨만큼이나 남편도 자식에게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김 씨와 남편의 삶은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2달이 지났을 때 김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용민아, 네, 엄마 웬일이세요? 지난번에 빌려갔던 3천만 원 갚을 때 됐잖냐? 그러자 아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아, 그거. 조금만 밀어주세요. 아직 좀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요. 김 씨는 역시나 하는 마음에 또다시 아들에게 실망했습니다. 밀어줄 수는 없어. 네? 아들은 못 들을 말을 들은 것 마냥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밀어줄 수 없으시다고요? 그래. 이번에 그 돈으로 네 아빠랑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어. 여행이요? 아, 그럼 그 여행 갈 돈은 제가 드릴게요. 아니야. 제주도 여행 갔다 오면 또 울릉도 여행도 갈 거고. 울릉도 갔다 오면 저기 못 가본 부산도 가보고 할 거야. 그러니까 그 돈은 이제 줬으면 한다. 여행 가려고 그 돈을 당장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행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이 전부 필요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여행을 가든 안 가든 그 돈은 돌려줘야 되지 않니? 그걸 진짜로 갚으라고요? 아들의 말이 참 황당했습니다. 그럼 가짜로 갚는 것도 있니? 아니, 빚쟁이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내놓으라고 닥달을 하세요. 빚쟁이? 네가 그때 돈 빌려가면서 꼭 갚겠다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어? 그러자 아들이 조금 말투를 누그러뜨리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래도요. 그러면 차라리 빌려준 게 아니라 아들한테 투자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이제 아들은 배째라였습니다. 평생 아끼고 저축해서 자식에게 투자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랑 아빠도 이제는 좀 편하게 늙고 싶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여행도 좀 다니고 그러고 살고 싶어. 자꾸 여행 하시는데 여행이 먼저예요? 자식 잘 되는 게 먼저예요? 한두 번 도와줘서 끝날 일 같았으면 김 씨도 그러려니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아들에게 퍼주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끝이 없다, 끝이 없어. 너 장가 가면 뒷바라지 끝날 줄 알았는데 어쩜 자식이 40살이 넘었는데도 자식 기르는 게 끝이 안 나니? 이러다 100살 돼서 눈 감는 그날까지 너 뒷바라지만 하다가 갈 것 같아서 무섭다. 엄마는 그럼 자식 고생하는 게 보고 싶어요. 그럼 넌 부모 고생하는 거 보고 싶니? 아들이 답답하다는 듯이 가슴을 쳤습니다. 아니, 남들에게 물어보세요, 엄마. 자식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부모가 있는지. 그러면 너는 남들처럼 엄마 아빠 부양하면서 살래? 우리 노후 니들이 책임질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가진 돈 너희한테 주마. 그렇게 할래? 그러자 아들은 또다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연했죠. 무엇보다 무서워하는 것이 부모 봉양하는 것이었으니 말이죠. 거봐라. 너는 그냥 부모 돈은 갚지 않고 써도 되는 마르지 않는 샘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 돈이 땅 파서 나온 돈이니? 지금 엄마 아빠 70대야. 허리 굽을 때까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야. 늙어서 자식들 도움 없이 살아보겠다는데 그 돈까지 가져가야 직성이 풀리니. 그래놓고 평생 헌신한 늙은 부모 돌보라 그러면 치를 떨지 않니? 치매라도 걸리면? 돈 없는 부모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서로 부담 주지 않도록 우리 노후 우리가 챙겨서 살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런데 너희는 어쩜 너희만 생각하니? 네 말대로 자식이니까 갚을 시간은 충분히 주마. 그런데 그 돈은 꼭 갚았으면 한다. 안 갚으면 엄마 아빠도 살아야 하니 차용증이라도 이용해서 받아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럼 법적으로라도 받아내겠다는 말씀이세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이 순간에도 엄마 탓만 하는 너와는 할 말이 더는 없을 것 같다. 아니, 엄마. 자식이 좀 잘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으세요? 저희가 잘 되면 엄마 아빠를 외면하겠냐고요. 잘 살아보려고 천안 필요한 돈까지 엄마한테 받아가니? 엄마, 아들은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더 이상 얘기해봤자 부모 자식 간 의만 더 상하겠다. 이만 끊자. 엄마. 김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얼마 뒤 3천만 원을 송금해 왔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고 문자 메시지도 보냈죠. 천천히 갚겠다고 말이죠. 차용증을 쓰기 전에는 나 몰라라 하더니 법이 무서웠는지 아니면 부모라는 이자 없는 은행을 앞으론 이용할 수 없을까봐 무서웠는지 김 씨는 마음이 후련하기도 했지만 서글픈 마음이 더 컸습니다. 김 씨는 아들, 딸에게는 무엇이든 좋은 것만 주고 싶고 가진 걸 모두 주어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식에게 주고 초라한 삶을 사는 것이 맞는지, 늙어서 최소한의 삶도 보장받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버림받는 부모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의 일인양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딸은 김 씨의 이야기를 듣고 잘했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기쁜 마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아들이 길거리에 나앉더라도 그 돈을 꼭 다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지만 아들도 조금쯤은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부모의 돈도 소중히 여기고 부모의 삶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자식이길 바랬습니다.